여기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외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화려한 기술과 인프라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한숨을 내쉬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한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토록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속에 어떤 허점이 있었길래 그녀의 의심을 샀을까요? 오늘의 사연에서 한국의 재난 대비 체계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년 동안 기자로서 수많은 재난을 봐왔지만 가고시마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에밀리 산체스라고 해요. 지금 저는 일본에 한 번 했던 해안 도시가 있던 자리, 그 가장자리에 서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마치 전쟁터를 보는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저를 이리저리 밀어내고 있어요. 제 머리는 이미 젖고 엉망이 돼서 얼굴에 자꾸 휘날려요. 이 모든 피해를 바라보면서 눈을 뜨는 것도 힘들 정도예요.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귀여운 가게들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던 바로 그곳이 이렇게 변했을 거라고는 믿기 어렵네요. 태풍 산산이 여기 막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를 취재한 적이 있지만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부서진 나무 조각을 조심스럽게 넘어서 걸어가요. 아마도 이게 누군가의 집 일부였을 수도 있겠죠. 공기 중에는 강한 불쾌한 냄새가 나요. 짠 바닷물 냄새와. 솔직히 그 외에 뭐가 섞였는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걸어가면서 보이는 건 거대한 손이 짓눌러버린 듯한 건물들이에요. 아마도 몇백 년은 됐을 나무들이 뿌리가 하늘로 솟아오른 채로 땅에 쓰러져 있어요. 마치 자연이 거대한 나무를 가지고 정말 거칠게 막대기 뽑기 게임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주머니 속 위성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뉴욕에 있는 상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바람 소리를 뚫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에밀리, 이거 보고 있어? 그분이 소리쳐요. 일본의 기상 전문가들이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고 방금 말했어.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요. 지진이라고요? 지금요? 일본에서 수년 동안 예상해오던 대지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고 부르죠. 만약 지금 이 순간 태풍으로 이미 이렇게 엉망인 상태에서 그게 온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제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켜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요. 바다를 바라보아요. 태풍으로 인해 파도가 여전히 거세고 분노에 찬 것 같아요. 저 멀리 저 물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어요.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지역에서 재난을 취재할 때마다 한국은 항상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같은 태풍과 지진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더 빨리 회복하고 부상자도 적고요. 그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걸 해내는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마 어쩌면 한국이 재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면 이런 상황을 더 잘 대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가고시마의 파괴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봐요. 이곳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요. 그들에게 속으로 약속했어요. 최선을 다해 답을 찾고 자연의 재앙에 더 잘 대비할 방법을 알아내겠다고요. 가방을 들어 카메라가 안전하고 젖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마을의 남은 부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있으니까요. 이 여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도요. 가고시마를 뒤로하면서 큰일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요. 바람은 여전히 울부짖고 있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지만 이 황폐해진 마을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한국이 하고 있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말겠어요. 그리고 그걸 전 세계에 공유할 거예요. 공항으로 데려다줄 낡은 택시에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바다를 돌아봤어요. 저 성남 파도 너머 어딘가에 제가 찾고 있는 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예요. 택시는 앞으로 흔들리며 출발했고 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일지 몰라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차이가 공기처럼 확 느껴졌어요. 일본에서 남겨두고 온 혼란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고 여기는 생기와 에너지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바다 건너 왔을 뿐인데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모든 게 얼마나 정상적인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하고 아이들은 웃으며 학교에 가고 거리에서는 익숙한 도시의 소음이 들렸어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온 마을이 폐허가 되었다는 걸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죠. 그 후 며칠 동안 한국의 재난 대처 방식을 조사했어요. 그들의 재난 대책센터를 방문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거대한 화면들이 기상 패턴, 지진 활동,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각종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깨닫게 된 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였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계획과 전략에 대해 들었어요. 그들은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썼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라는 것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인물은 국가재난관리청의 김 박사님이었어요. 그는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사실 산체즈 씨, 우리나라의 진짜 힘은 화려한 기기나 거창한 계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속에 있어요. 그는 재난 대비가 한국인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위험이 다가올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녹아든 습관이었죠.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그건 마치 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감탄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정부에만 의지하거나 그냥 운에 맡기는 나라들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했어요. 이걸 직접 보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활기가 넘쳤어요. 한방에서는 할머니들이 응급처치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들이 상처에 붕대를 감는 모습을 보니 놀랄 만큼 빠르게 움직였어요. 다른 방에서는 청소년들이 동네 지도를 보며 대피 경로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동료애와 심지어 즐거움까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웃기도 했어요. 마치 재난훈련이 아니라 마을 모임 같은 느낌이었죠. 그곳에서 민지라는 자원봉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의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커뮤니티 모임의 일원이었음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챙겨요. 힘든 시기가 오면 이웃들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단순히 더 튼튼한 건물을 짓거나 더 나은 기술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정신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지진 안전에 대해 배우는 게임을 하고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비상대책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분비는 시장에서도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볼 수 있었어요. 어느 저녁 작은 해안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오렌지와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해변을 따라 걷다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해변가에 높이 솟아있는 기둥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었어요. 현지 어부가 제 호기심을 보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건 우리 쓰나미 경고 시스템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큰 파도가 오고 있으면 저 사이렌들이 울려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줘요.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 어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얘기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가로등이나 벤치처럼 일상적인 것처럼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정부 프로그램이나 규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구나. 한국의 전략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하면서 저는 정말 특별한 뭔가를 발견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지 한 나라가 재난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곧 저의 새로운 이해가 최종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깜짝 놀랄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부산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인터뷰를 막 마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처음엔 단지 약간의 진동만 느껴졌어요. 아마도 큰 트럭이 밖에서 지나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진동이 점점 강해졌어요. 누군가가 지진이야 라고 외쳤고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믿기 힘들었어요.
그 방에 있던 일부 80대 노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빠르게 그러나 침착하게 방 안에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어요. 마치 수백 번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어요. 땅이 계속 흔들리는 동안 저는 균형을 잡기 위해 문틀을 꽉 잡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며 움직였어요.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을 안전한 구석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전기장비의 플러그를 재빠르게 뽑고 있었죠. 진동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마 1분 정도였을 거예요. 드디어 멈췄을 때 제가 무의식적으로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메시지와 경고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진이 일본 근해에서 발생했고 이제 거대한 쓰나미 마이너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파도. 마이너스가 한국을 향해 물살을 가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켜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센터 책임자인 한 여성이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지금 당장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어요.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놀랐어요. 사람들은 짐을 챙기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마치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건물을 나서자 비상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고 있었어요. 거리의 확성기에서는 쓰나미와 피난할 장소에 대한 정보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저는 커뮤니티 센터 사람들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위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주변을 보니 다른 그룹들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들, 심지어 쇼핑하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우린 몇 달에 한 번씩 연습해요. 학교에서 하는 소방훈련 같은 거예요.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한 청소년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네,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배워요.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죠. 이곳에선 그냥 생활의 일부예요. 우리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큰 건물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지정 대피소였어요. 안은 바쁘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에게 앉을 자리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가족, 노인, 심지어 애완동물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창가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서 바다가 보였거든요. 멀리서 해안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길하고 무서운 느낌이었어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옆에 있던 남자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보더니 물었어요. 처음 쓰나미를 보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섭죠. 하지만 여기선 안전해요. 우리 건물은 튼튼하고 준비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5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해안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파도가 해안을 덮칠 때 숨을 멈췄어요. 여기서도 들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였어요. 하지만 무섭기도 했지만 도시가 이 상황을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에 감탄했어요. 그들이 지어놓은 거대한 방파제가 파도에 굳건히 서 있었어요. 물이 들어온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건물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건물들은 이런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대피소에 머물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도착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물과 간식을 나눠줬어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꾸준히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땅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지진이었어요. 이번엔 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여진이에요. 제 옆에 있던 누군가가 말했어요. 이런 일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밤이 되자 대피소를 둘러봤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차분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었고 어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다른 재난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함께 일하며 침착함을 유지했고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긴 밤이 될 것을 예상하며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재난을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나라가 하나로 뭉쳐서 거대한 도전에 맞서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큰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단순히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재난이 닥쳤을 때 준비와 협력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해일이 덮치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한국의 해안에 부딪히며 땅을 뒤흔드는 듯한 포효를 내뿜었어요. 하지만 나라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방파제가 성남 바다를 굳건히 막아내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방파제들은 단순한 콘크리트와 철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한국이 자연의 분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첫 번째 방어선이었죠. 해안 지역에서는 희망을 주는 장면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빠르지만 침착하게 높은 지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지역 지도자들이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마치 잘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고 함께 조화롭게 움직였죠. 저는 서울의 지하 대피소 중 하나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리 아래에 있는 작은 도시 같았어요. 대피소는 수천 명이 머물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고 친구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자원봉사자들은 담요와 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대피소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제 옆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제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놀란 표정이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일상이라네. 우리는 준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서로를 돌본다네.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이건 단순히 강력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서로를 돕는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바깥에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해안 근처 몇몇 지역에 피해가 있긴 했지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상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의 준비, 그 모든 훈련과 계획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죠. 한국은 자연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를 맞닥뜨리고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고 생각한 순간 땅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진이었어요. 큰 지진 후에 발생하는 작은 지진들이죠. 각 흔들림은 한국의 건물과 국민의 용기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음에 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멋진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노부부가 편안한 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고, 청소년들이 겁에 질린 어린아이들을 게임과 이야기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제 사람들을 돌보며 모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었죠. 어린 소녀가 아마도 7살이나 8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그녀의 남동생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기억해. 10가지 세고 깊이 숨쉬고 행복한 곳을 떠올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조차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대피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인 이 씨는 그의 동네가 매달 대피 훈련을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 훈련이 생명을 구했어요.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선생님인 김 씨는 그녀의 학교가 지진 대비 교육을 커리큘럼의 일부로 포함했다고 공유했어요. 우리는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지만 생존도 가르칩니다. 오늘 밤 제 학생들이 배운 것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우리는 마침내 대피소에서 나가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어요.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을 때 저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은 도시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거리로 나와 이웃을 확인하고 잔해를 치우며 복구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해일이 가장 강하게 덮쳤던 해안으로 걸어 내려갔어요. 그곳은 파괴된 모습이었어요. 배들은 장난감처럼 여기저기 나뒹굴고 건물들은 손상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청소하고 수리하는 데 힘쓰고 있었어요. 대피소에서 보았던 공동체 정신이 이제는 거리에서 활발히 발휘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한국을 제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킨 것은 단순히 벽과 건물들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신, 준비성,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이었어요. 회복력 있는 나라를 보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로 놀라운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재앙에 직면한 나라가 더욱 강해진 모습을요. 한국에 해가 떠오를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얼마 전에 이 나라가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를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흔들리면서도 강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트와 카메라를 챙기고 현장으로 나섰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쓰나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작은 해안 마을이었어요. 저는 큰 피해를 예상했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피해는 있었지만 마을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잔해를 치우고 이웃을 돕고 있었어요. 저는 물과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일 수 있나요? 저는 그들의 효율성에 놀라 물었어요. 친절한 눈빛의 한 연세 많은 여성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연습해왔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마을은 매달 재난훈련을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저 습관이 됐죠. 이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전에 재난 대응을 본 적이 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보이는 차분함과 목적의식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다음 며칠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는 곳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엎드려 몸을 보호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한마을에서는 20년 넘게 긴급 대응 업무를 해온 박민준 씨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그들의 지역 응급센터로 데려갔어요. 보세요, 에밀리, 그가 하이테크 시설을 안내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튼튼한 벽을 세우거나 멋진 경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즉, 물리적인 준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박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함께 훈련하고 함께 연습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챙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난이 닥쳤을 때 진정으로 생명을 구하는 힘이에요.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제가 가는 곳마다 계속 언급되었어요. 저는 서울의 한 동네를 방문했는데 그곳 주민들은 지진으로 손상된 집들을 이미 수리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단지 자신의 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웃을 돕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한다면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녀의 말과 그 주변에서 느낀 정신에 깊이 감동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봤던 종종 개인주의적인 접근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제가 배운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광범위한 훈련 시스템이었어요. 학교, 직장, 그리고 동네에서 모두 정기적인 연습 세션에 참여했어요. 이 연습들은 단순히 지루한 연습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중학교에서 진행된 연습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어요. 학생들은 안전 절차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을 경쟁하며 게임처럼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재미있어 하는 게 분명했지만 동시에 중요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재미있게 만들어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도 확실히 이해하게 하죠.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것이 언젠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매일 저녁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몇 주 전 일본에서 봤던 것과의 극명한 대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두 나라 모두 자연으로부터 비슷한 위협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과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만든 것은 한국의 빠른 회복 노력들이었어요. 재난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이미 공동체들은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들 사회의 본질에 깊이 뿌리내린 집단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정신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언덕 꼭대기에 서서 쓰나미로 심하게 피해를 입은 한 마을을 내려다보았던 기억이 나요. 보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함께 잔해를 치우고 건물을 수리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유기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저는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지 재난을 견뎌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도전이든 자신감과 단결로 맞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서울의 대피소에서 처음 밤을 보냈던 그때 차분하고 결의에 찬 얼굴들 사이에 있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을 지켜주는 벽이나 경고해주는 사이렌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감, 서로를 챙기려는 공유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이 영원히 저와 함께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새로운 재난 대비 방식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교훈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해시태그 6장 세계를 위한 모델.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 이후로 나는 다른 곳에서 봤던 것들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내가 본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해안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파제에 대해 썼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하 대피소에 대해서도 썼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난 중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대해 썼어요. 내 기사들은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곧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지진과 쓰나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재난 이후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에 놀랐죠. 어느새 나는 회의와 모임에서 발표를 하라는 초대를 받기 시작했어요. 뉴욕 같은 큰 도시에서부터 인도의 작은 마을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비결을 알고 싶어 했어요. 단순히 강력한 벽을 세우거나 멋진 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에요. 라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는 방법 때문이에요. 그들은 항상 재난을 대비해 훈련하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나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학교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웃이 서로 돕고 대피소에서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들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라들은 재난 대처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죠. 여전히 강력한 건물을 짓고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도 집중하고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도시 계획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가 기억나요. 이야기를 마치고 한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다가왔어요. 저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단지 올바른 장비를 갖추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순간들은 내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폭풍과 지진이 더 심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의 예에서 배워야 했어요. 나는 회복력 있는 국가라는 책을 쓰면서 배운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지하 대피소에서 보낸 밤이 기억났어요. 나에게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강력한 벽이나 멋진 통신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낯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물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농담과 이야기를 하며 기운을 북돋우었어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있다는 느낌이 모든 것을 덜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마이너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건물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연결해 있다는 것을. 한국은 그 연결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고 그것이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책의 마지막 글을 쓰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내가 전해야 할 이야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한국의 예를 공유하는 것이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재난 기자로서 다녔던 곳들 마이너스 허리케인에 파괴된 마을, 지진으로 흔들린 도시들이 떠올랐어요. 그곳들이 한국처럼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해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한국이 해낼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밤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노트북을 닫으면서 나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겠다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교훈 마이너스 진정한 힘은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돌보며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겠다고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재난은 더 빈번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의 예를 배운다면, 그들만큼 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